안녕하십니까. 패스파인더 경매 강좌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 주제는, 저번 시간에 저희가 이제 그 법정지상권 이제 첫 번째 강의를 제가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강의에 이어서 계속 강의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법 366조의 법정지상권 성립 요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저번 시간에 배웠었던 이 법정지상권의 이 성립 경위를 갖다 저희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게 거기에서 설명드린 게 바로 이 민법 366조의 법정지상권입니다. 민법 366조의 법정지상권의 성립을 하기 위한 조건이 총 4개가 있습니다. 그걸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근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존재하여야 한다. 그래서 즉 근저당권 성립 당시부터 나대지였는지 여부가 이게 중요한 관건이 되겠습니다. 좀 리마인드를 해드리기 위해서 앞으로 다시 저번 시간에 배웠던 부분을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케이스 1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법정지상권이 성립을 하지 않았었죠. 그 가장 큰 이유는 저당권이 설정이 될 당시에 이 토지는 나대지였었고 저당권이 설정된 이후에 건물이 건축이 됐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라면은 이 건물은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한다는 그런 논리였었습니다. 또 반대로 케이스 2에서는 토지와 건물이 둘 다 동시에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B은행은 토지에만 근저당권을 설정을 했었기 때문에 이로 인한 그 경매의 결과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 변동이 됐을 때는, 그러니까 달라졌을 때는 건물 소유자는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는 그런 논리였었습니다. 바로 그 연장선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존재해야 한다. 즉, 토지의 근저당권을 잡을 때 그 위에 그 지상에 건물이 존재하고 있었다면 그 근저당권이 나중에 그 근저당권을 나중에 경매를 신청해 가지고 낙찰이 되면은 그 토지의 낙찰자는 이 근저당권 법정지상권에 부담이 있는 토지를 낙찰받게 된다는 겁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근저당권 설정 당시부터 건물이 존재해야 합니다. 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건물을 건축한 경우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아니하며, 또한 건물이 없는 나대지상에 토지 근저당권자의 동의 또는 허락하에 건물을 건축한 경우에도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게 나중에 뒤에서 이제 그 사례를 가지고서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다음에 건물이란 완공된 건물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미등기 건물이나 무허가 건물도 포함됩니다. 그다음에 판례는 토지의 저당권 설정 당시 장차 완공될 건물의 외형과 규모를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공사가 진행된 상태라면 법정지상권 성립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꽤 중요한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법에는 단순하게 토지 위에 건물이라는 그런 표현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이 등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도 상관이 없고요. 그다음에 또는 무허가 건물인 경우에도 상관이 없고요. 그다음에 그 건물이 준공이 되지 않고 이 건축 중에 있는 건물도 판례상으로는 그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또 뒤에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법정지상권 성립 요건은 두 번째, 근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여야지만 이게 법정지상권이 성립을 합니다. 토지나 건물의 근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면 건물 소유자는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요. 토지와 건물 어느 하나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을 것. 토지와 건물 중 어느 하나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는 물론이고 토지와 건물 모두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도 민법 366조의 법정지상권은 성립합니다.
요 얘기는 상당히 좀 난이도가 좀 있는 얘기입니다. 이 3번 같은 경우에는 단지 이것만 좀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아요. 토지와 건물 어느 하나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을 것. 그러니까 이제 물론 토지 건물 양측에 다 다른 근저당권자가 다른 경우로 설정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까지 나가면 여러분들 너무 좀 혼란스러울 것 같고요. 3번 같은 경우에는 세 번째 요건은 토지와 건물 어느 하나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을 것. 요거 하나 정도만 좀 염두에 두십시오.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토지와 건물 중 하나가 경매로 소유자를 달리할 것. 여기서 말하는 경매라는 건 원칙적으로 임의 경매를 말합니다. 즉 토지나 건물에 주로 이제 토지가 되겠죠.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해서 진행이 된 경매. 그걸 저희가 임의 경매라고 하는데 원칙적으로 그 임의 경매로 인해서 소유자를 달리할 경우에 법정지상권이 성립을 하게 됩니다. 경매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게 될 때 법정지상권 성립합니다. 필히 경매로 인해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를 달리해야 합니다. 뒤에 보면은 이거 뒤에 제가 이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또 설명을 드릴 텐데 그때는 임의경매에는 해당 사항이 없고 임의경매를 제외한 여러 가지 소유권 변동 사유로 인해서 성립하는 법정지상권 얘기가 또 나옵니다. 그건 그때 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리해 보자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이 네 가지 요건이 성립이 돼야 됩니다. 모두. 첫째, 근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존재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즉 나대지에 설정이 되고 나대지에 근저당권이 설정이 되고 그 다음에 건물이 들어선 경우에는 그 건물은 그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가 없는 겁니다. 두 번째, 근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여야 됩니다. 즉 토지와 건물이 있는데 그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인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플러스 위에서 말한 조건, 건물이 존재해야 된다는 이 조건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인 토지와 건물 어느 하나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을 것, 이 세 번째 조건. 그 다음에 토지와 건물 중 하나가 경매로 소유자를 달리할 것, 이 네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이 된다면은 민법 366조의 법정지상권이 성립을 합니다. 위에서 사례를 보고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례 1입니다. 자, 토지가 있고 건물이 있습니다. 토지와 건물 공이 다 소유자는 A고요. 이 상태에서 토지에다가만 저당권이 설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토지가 경매가 됐습니다. 그래서 낙찰자가 C라는 사람이 낙찰을 받아갔습니다. 이런 경우에 결론적으로는 지상의 건물은 A가 취득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토지는 낙찰받은 C가 소유권을 취득을 한 거죠. 이런 경우에는 법정지상권 성립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첫째, 저희가 아까 앞에서 봤었던 1번, 2번 조건을 여기서 다 취득을 하고 있죠. 토지와 건물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조건은 여기서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경매에 의해서 소유권이 갈라졌습니다. 이 조건 4개를 충족하기 때문에 이 사례에서는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게 되는 겁니다. 이 건물은요. 그다음에 사례 2번 보겠습니다. 토지와 건물이 있고요. 똑같이 소유자는 공이 A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건물에다가만 저당권이 설정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건물이 경매가 됐고요. 낙찰을 C가 받았습니다. 이 경우에도 C가 낙찰받은 건물은 법정지상권을 취득을 합니다. 그래서 반대로 A가 소유한 토지는 법정지상권에 부담이 발생을 하는 거죠. 사례 1, 2를 제가 만들었는데 이 중에서 제일 많은 거는 경매에서 가장 많이 부닥치는 건 사실 사례 1입니다.
사례 2는 사실 별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법정지상권을 처음 접근을 하실 때는 일단 이 사례 1에 대한 내용을 갖다가 충분히 숙지를 하시고 그다음에 접근을 하시면은 사례 2 같은 경우에도 좀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사례 여기서 이제 사례 2에서는 보면은 요 경우에 1번, 2번을 그러니까 1번, 2번의 조건을 갖췄죠. 동일인의 소유이고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건물의 저당권이 설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 건물이 경매에 의해서 소유권이 갈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B 같은 경우에 사례 2 같은 경우에도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사례 3을 보겠습니다. 토지 건물이 있고요. 공이 이번에도 A가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건물에도 저당권이 설정이 됐고요. 토지에도 저당권이 설정이 됐습니다. 근데 이 경우에 건물과 토지의 저당권자가 각각 틀립니다. 이 상태에서 건물도 경매가 되고 토지도 경매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D와 E가 각각 낙찰을 받아갔습니다. 이 경우에는 D가 낙찰받은 건물은 법정지상권을 취득을 합니다. 그 다음에 E가 낙찰받은 토지는 법정지상권의 부담이 발생을 합니다. 저희 법정지상권 성립 조건 네 가지 있었죠. 그 기준에, 그 기준으로 한번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자, A, 그, 토지 건물 공이 A의 소유였었죠. 그래서 1번과 2번의 조건을 갖췄고요. 그 다음에, 어, 토지 또는 건물에 각각 저당권이 설정이 됐죠. 저당권자가 이 경우에는 틀리니까요. 각각 별개의 저당권으로 보는 겁니다. 3번 요건을 갖췄고요. 그 다음에 토지와 건물 각각 경매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4번의 요건을 갖춘 거고요. 그랬기 때문에 이 건물은 법정지상권을 취득을 하고 반대로 이 토지는 법정지상권의 부담을 또 안게 되는 부담이 발생하는 그런 경매 결과가 되겠습니다. 사례 1, 2, 3이 있는데 여러분이 마주치는 법정지상권 그러니까 민법 366조의 법정지상권이 되겠죠. 사례의 대부분은 사례 1일 겁니다. 대부분이 여기에 속합니다. 사례 2나 사례 3은 사실 굉장히 좀 드뭅니다. 제가 이 강의를 기획을 할 때 사실 사례 2나 3은 이걸 설명을 소개를 해 드려야 될까 말까 저도 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어쨌든 이렇게 법정지상권이라는 이런 범위가 상당히 넓다는 그런 거는 여러분들한테 주지를 시켜 드려야 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그 사례 1, 2, 3을 들었는데 사실 대부분은 사례 1입니다. 사례 2를 갖다가 좀 중점적으로 좀 이해하시고요. 그렇게 되면 사례 2나 3은 좀 쉽게 접근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법정지상권의 인정 취지는 앞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될 경우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 간에 토지 이용권에 대한 분쟁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건물의 무분별한 철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일정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건물 소유자에게 법률상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자는 취지로 제도화된 것입니다. 이 법정지상권이라는 제도가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게 사례 1에서 법정지상권이 성립을 하는 케이스였는데, 결국은 이 저당권자가 B라는 사람이 저당권을 설정을 할 때 토지에만 설정을 하고 건물에도 설정을 하지 않았었던 그 어떤 실수, 그게 나중에 이런 그 법정지상권 성립의 결과로 나타난다는 그런 그 요건을 갖다 좀, 이 염두에 두시면은 법정지상권을 이해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